왜 나랑 박보검은 치아 색부터 다른 거지? 나도 박보검처럼 하얀 치아가 갖고 싶다고. 아이, 빨리 빼버릴게. 출중한 외모에 이어 새하얀 치아까지. 진정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인가? 치아의 겉표면을 살펴보면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로 되어 있는데요. 범랑질은 백색에 가깝지만 상아질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랑질이 마모되기 때문에 누런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만의 방법으로 박보검을 이기고 말 테야. 꽃미소를 향해 새하얀 치아를 위해 자가 치아 미백에 도전! 바나나 껍질로 청소도 하고 각질 제거도 하긴 하던데 텁텁함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요. 자가 미백 두 번째 아이템은 레몬이군요. 프레쉬한 레몬즙이 짭짤해지는 기분이군. 어쩐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만 못 먹어도 고다! 고! 아하, 물론 하루 이틀에서 노란 옥수수가 새하얘지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선생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레몬 같은 걸 이렇게 물고 계속 있으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레몬의 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 물고 있으면 그 산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레몬 속 산성 성분에 의해 치아 표면이 부식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나나 껍질 역시 산성에 해당하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부식되는 것으로 일시적인 미백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 산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자리한 변색 물질뿐 아니라 멀쩡한 치아까지 부식시킬 수 있고 또 치아 표면의 색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레카! 아니, 배 타는 그렇다 쳐도 속이 너무 쓰려요, 진짜. 아유, 사람 잡네. 아유, 아니 왜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 항상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이렇게 쓰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 매운맛을 먹게 되면 이 매운맛 자체가 위에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위나 장을 이제 놀라게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나 장의 급작스러운 운동으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먹을 땐 꿀맛이지만 뒷일은 좀 무셔무셔. 짜자잔! 이럴 줄 알고 제가 우유를 다 준비해 놨죠. 역시 속이 쓰릴 때는 우유만한 게 없더라고요. 스톱! 잠깐만 기다려, 베이비. 속이 쓰릴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한다. 너도 나도 공감하는 이 풍문의 진실은 과연? 그 우유가 알칼리성이라서 위산을 중화시킨다고 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우유 안에는 또 카제인 같은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거나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오히려 위산을 많이 분비되게 하면서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릴 때는 물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먹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알칼리성인 우유가 위산을 만나면 중화될 수 있는 거라는 믿음이 깨지고 마는 순간 그 대신 매운 음식으로 인해 속이 쓰릴 때는 양배추, 감자 등과 같이 비타민 U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U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위장병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레카!
그 개구리의 변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 개구리의 모습을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직접 모양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코딩해서 움직여 볼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개구리 경주대회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죠? 개구리 코딩 로봇을 만들기 전에 개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아래서부터 올챙이를 지나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부터 살펴보는데요. 개구리 왕자 무름 씨도 꽤나 진지해 보이는군요. 자, 개구리와 친분을 쌓았으니 이제 코딩 로봇을 만들어 볼까요? 올챙이에서 어린 개구리, 성체 개구리까지 변태 과정을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개구리처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고 그 요소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구분지어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친구는 개구리 뒷다리를 커다란 바퀴로, 어떤 친구는 작은 바퀴로, 같은 주제이지만 이처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죠. 하드웨어 작업을 마친 친구들은 이제 개구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개구리의 뛰는 속도와 소리, 장애물을 만났을 때 멈추기, 방향 바꾸기 등 프로그램을 수정해가며 최적의 달리기 로봇으로 변신시키는 단계이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리 재생 코드나 음향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코딩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머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세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려운 언어 대신 놀이와 게임 등의 방식으로 기초 원리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개구리 로봇 경주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개구리 코딩 로봇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디테일이 다른 개구리들. 오, 구부러진 앞발까지. 아, 근데 이건 사마귀 아닌가요? 어찌됐든 사마귀 선수까지 모두 10팀의 선수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3, 2, 1, 출발! 아무나 이겨라. 어? 생각보다 빠른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이 개조한 로봇을 통해 자신의 생각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통합하여 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탄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코딩 교육의 목적이자 미래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촬영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잠이 솔솔 오게 만들어주는 필수품, 바로 우리 몸에 꼭 맞는 베개가 있어야겠죠. 꿀잠을 자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베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백초미션 도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베개는 얼굴이 직접적으로 닿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나 침, 또 피지가 묻게 되고 각질이나 비듬이 떨어지게 되죠. 사용한 베개는 온도가 28도, 또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흘린 땀으로 눅눅해진 베개는요, 매일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맑은 날에는 베개솜을 꺼내서 직사광선에 30분 정도 이상 노출을 시켜주시게 되면 자외선으로 소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피해주세요. 대신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5분 이상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시게 되면 베개를 말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개에 있는 진드기를 박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물 세탁이 가능한 베개라면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베개 솜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베개 솜이 뭉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하얀 끈을 이용해 가로는 2번, 세로는 1번 이렇게 격자로 묶어주시고요. 묶은 베개 솜은요. 울세탁 코스로 세탁기를 돌려주신 다음에 건조대에 얹어서 하루 이상 완전하게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베개에도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대요. 2년 이상 사용을 하시게 되면 베개 솜이 가라앉아서 딱딱해지고 목을 받쳐줄 수 있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2, 3년에 한 번쯤 베개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한 베개 관리법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피디님, 저 안 잤어요. 저 진짜 안 잤는데. 유레카! 매일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정류장에 들어서는 나, 버스. 익숙한 몸체에 귀여운 얼굴까지 일반 버스와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나에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죠. 나는 일반 경유나 휘발유 대신 수소로 달리는 친환경 수소버스인데요.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서울 도심 곳곳을 달리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수소버스를 타는 느낌은 어떨까요? 네, 오늘 수소버스를 처음 탑승해 봤는데요. 보통 저희 타는 차보다는 승차감이 좋고 좀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수소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엔진 소리가 작아 버스 내부가 무척 조용한데요. 수소를 연료 삼아 달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수소로 달릴 수 있는 걸까요? 수소 자동차에는 2개의 전극과 전해질 막으로 구성된 연료전지가 쓰이는데요. 한 전극에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 이온이 전자와 분리되어 전해질 막 속으로 이동해 산소 측 전극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산소가 공급되면 수소 이온과 산소가 결합해 물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두 전극 사이에 약 0.7V의 전압이 발생하는데요. 이 배터리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내고 이 전기 에너지가 차량의 모터를 움직여 달릴 수 있죠. 때문에 수소버스는 깨끗한 물만 배출해내 친환경적인데요. 이런 수소버스를 대중교통에 도입할 만한 특별한 능력 또한 지니고 있죠.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수소버스는 미세먼지가 있는 공기가 수소버스 내에 공기필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99% 제거됩니다. 이때 오염물질이 제거된 공기가 수소와 결합하여 중화하게 되면은 깨끗한 공기와 물만 배출되는 공기 효과가 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수소버스. 그렇다면 내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인 수소는 어떻게 충전하는 걸까요? 이곳은 바로 수소 충전소인데요. 일반 주유기처럼 보이는 이 녀석이 수소를 충전해주는 수소 충전기랍니다. 수소버스는 물론 수소를 사용하는 일반 수소 차량도 충전할 수 있죠. 수소 차량의 충전 방식은 일반 주유기와 비슷한데요. 수소버스의 충전 주입구에 수소 충전기를 꽂아주면 된답니다. 수소 충전기의 공급 버튼을 누르면 수소 충전이 시작되죠. 사실 수소 차량은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 또한 무척 짧은 편인데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7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죠. 다양한 차량이 한데 모인 이곳. 이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차가 있다는데요. 이 녀석 무척 근사하게 생겼죠? 사실 이 자동차 역시 수소로 달릴 수 있는 수소 자동차랍니다. 이 수소 자동차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현존하는 수소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 연비도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친환경 수소 자동차와 함께 달려볼까요? 수소 자동차로 주행을 시작하면 수소 탱크에 저장된 수소가 연료전지에서 산소와 만나 전기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모터로 전달해 수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셈이죠.
이러한 수소 자동차는 1시간 운행하는데 총 26.9kg의 공기를 정화시킨답니다. 친환경 수소 자동차의 앞날은 어떨까요?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출시해 대중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 현재 13종인 친환경차 라인업을 2025년 38개 차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레카! 대전은 과학의 도시답게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세계 기록을 가진 특별한 악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상징이자 대전 10경의 하나인 해천타워. 이곳의 12층에는 특별한 악기 연주실이 존재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이 수많은 종은 카리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이 악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카리용은 쉽게 볼 수 있는 악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 유럽의 로우 컨트리, 그러니까 수면보다 지면이 낮은 그런 나라에서 신호용으로 이 타워를 세워가지고 이제 뭔가 위험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보를 나타낸다고 할까요? 그런 시계탑의 일종이었지요. 청동제 종인 카리용은 종마다 음계가 있어 건반처럼 칠 수 있도록 만든 타악기입니다. 이곳의 카리용은 2002년 네덜란드 왕립 종 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총 7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장 무거운 대종의 무게는 약 10톤. 78개의 카리용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무려 50톤이 넘습니다. 그 수는 기존의 세계 최대의 개수를 자랑하던 미국 미시간주의 카리용을 넘어선 기록. 해천타워의 카리용은 2004년 세계 최대 규모의 카리용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대전의 명물에서 세계의 자랑거리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 타워에 올라와 보시고 이 크고 작은 종들이 이렇게 많은 종들 한 50톤 무게의 종이 이런 데 설치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다른 타워에도 77개까지는 종이 있어요. 근데 78개인 타워는 저희 대학에만 있습니다. 저희 까리 오너들은 다 저희 대학에 가서 연주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10톤의 이런 큰 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기회가 좀처럼 없거든요. 그래서 카리용은 15세기 벨기에에서 시작된 바로크 곡의 연주로 서양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악기입니다. 추와 철선으로 연결한 종들을 연주자가 레버와 페달로 연주하죠. 카리용의 은은한 종소리는 종탑의 반경 3km까지 울려 퍼져 연주된 곡을 들은 사람들은 카리용의 음악을 천상의 음악이라 부르는데요. 그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유레카! 우리나라 구조공학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하여 찾아온 이곳.
마치 거대한 용이 기어가듯 광활한 공중 정원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세종특별시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 정원입니다. 총 15개의 다리로 연결돼 단절된 구간 없이 하나의 거대한 정원을 이룬 옥상. 7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은 국제 규격 축구장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단일 건축물 중 세계 최대의 옥상으로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계 기록을 염두에 두고 공원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 기네스 인증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사를 하면은 좀 집약되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좀 딱딱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종청사는 낮게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낮고 평평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에 조경을 하다 보니까 세계 이런 건물이 이런 면적의 옥상 정원이 있나 저희들 한번 살펴보게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인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정원은 주변의 조망을 고려해 눈에 보이는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구불거리는 형상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공간이라는 모토에 맞게 우리나라의 옛길과 성곽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려냈죠. 옥상 정원에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계절에 맞는 218종, 117만여 본의 식물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옥상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걸까요? 옥상 정원의 땅속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수 공법을 활용해 옥상 정원 토양의 깊이를 최대 1.5m까지 유지한 건데요. 이로써 다양한 식물들이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단단히 뿌리 내려 생태계를 구현한 거죠. 유레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도전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우유팩을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5살 때부터 발명을 시작해 90이 넘어서도 왕성한 발명 특허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그는 만여 건이 넘는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만 4천여 건. 그중 국제대회 수상이 200개가 넘어 세계 최다 발명상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그 덕분에 발명의 날이 부활했고 우리나라의 특허기관이 특허국에서 특허청으로 승격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발명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자식처럼 여기는 발명품들을 살펴볼까요? 요거는 갖다 제가 세계적으로 발명한 그겁니다. 맹인용 배터리 체커. 그런데 이건 맹인만 쓰는 거 아니라 일반도 쓰는 겁니다. 그가 1997년도에 발명한 이 기계는 갖다 대기만 하면 소리와 표시 램프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죠. 그 밖에도 사물이 24개로 보이는 굴절 망원경, 휴대용 위조 지폐 감식기, 자동 응답 장치의 반복 테이프 등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현재 170개국에서 사용되는 우유팩입니다. 게이블 톱이라 불리는 삼각지붕 모양의 우유팩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죠. 6.25 전쟁 당시엔 유리병에 담겨있던 휴대가 불편하고 깨지기 쉬웠던 우유. 이런 불편함을 그가 개선했습니다. 우유 가격 이겁니다. 이제 이게 우유 가격 갖다가 거의 역사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120개국이나 가까운 데서 이거 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종이 우유팩을 우리나라 발명가가 최초로 고안해낸 거죠. 넣는 것도 있고 자작하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72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동아일보난에 해외 도핑단에 뭐냐면 거기 나왔어요. 근데 쿠라파에서 갖다 우유를 갖다 종에도 포장한다. 그 제가 외국에 나가면 그래요. 아, 저 우유팩 발명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야 뭐 제일 저게 보람이 있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